요즘 애인을 사귈 것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오늘의 심리학, 나르시시즘 편입니다. 나르시시즘 분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로나와 더불어 최근 대유행을 하고 있는 질병이니까요. 보통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보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자기애가 강하다는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기까지 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병이 아니라 좋은 것일까요? 10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왔죠. 남편이었어요.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난 그녀와 다시 결혼할 거야. 나와 이혼해줘야겠어.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는 완전한 나르시시스트였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느낌인데요. 순 지만 알고 남 생각을 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것과는 달라 보이긴 한데요. 도대체 그 기준점은 어느 정도일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서져 있으면 골절이고, 암은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게 보이면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인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나르시시스트는 실존하는 질병이긴 한 걸까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밈 같은 것은 아닐까요? 자, 나르시시스트가 실존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정신병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병원에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하기도 해야겠죠. 우린 그것이 정신병임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들의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공통언어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공통언어를 정리한 것이 바로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실제 정신병이라는 얘기인데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이곳 DSM-5에 존재합니다.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줄여서 NPD라고 부르죠. 네,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정신병이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겠죠. 자, DSM-5가 명시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자아규정과 자존감을 위해 과도하게 타인에게 의존함. 2번,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함. 자신의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3번, 공감의 부족. 4번, 관계들이 대부분 피상적이고 자존감 조절을 목적으로 함. 순수한 관계엔 관심이 없고 이득을 위주로 관계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번, 타인의 시선을 끌고 그 중심이 되고자 지나치게 노력함. 존경에 집착함. 6번, 성격 기능 손상과 개인의 성격 특징 표출이 일반적이지 않고 그것이 일관적이며 설명이 어려움. 특이하게도 나만 생각하고 남들 따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사실 누구보다 남에게 의존하고 남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공감해주고 남을 바라봐 준다고 하기보단 남에게 비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특성들을 보였을 때 리얼 나르시시스트라고 인정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지금쯤 혹여 주변 사람을 떠올리며 와 진짜 딱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분은 진짜 NPD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진짜 NPD를 가진 사람은 1% 미만이라고 하니까요. 사이코패스도 이보다는 많다고 볼 수 있죠. 이 소수의 리얼 나르시시스트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랑을 할 때 나르시시스트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이들은 의외로 사랑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지는 사랑은 상대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느껴지는 흥분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환상적이지 않아졌을 때, 편안하고 일상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큰 실망감을 가지고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나르시시스트가 무서워질 때, 즉 조심해야 될 때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사실상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때는 사랑받기를 포기하는 편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원한을 살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 병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옳아야만 하고 멋있어 보여야만 하죠. 이 광적인 집착은 자칫 살인이나 고문 등 여러가지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몇십 년을 물고 늘어지는 재판 정도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 물리면 진짜 답도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근본적인 용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알던 사람들도 실제로 이러하였나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현대엔 페이크 나르시시스트들이 마구 생겨나는 것일까요? 현재에도 보면 커리어가 좋고 프로필이 멋있는 사람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주변에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자기애가 강한 여성은 대부분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남성은 대부분 자신의 프로필을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즉, 강한 자기애가 많은 데이트 기회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는 아까 말했듯 번식과 직결됩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종자들이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고 자연스레 자기애가 자연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장 번식에 성공한 인간 개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은 수없이 많은 자손을 남겼죠. 이들은 끊임없는 존경을 탐했고 끝내 자신의 무덤마저도 평범하지 않게 가능한 크게 만들려고 하였던 강한 자기애를 보여줍니다. 즉, 자기애란 특별한 게 아니란 것이죠. 자연 선택에 의해 남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가 발현되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가볍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러버리고 혐오하며 비꼬곤 합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비꼬는 상황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데요. 아까 남편의 메시지를 받은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이야기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받고 난 후 저는 그를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 등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맸어요. 아마 그를 비난하고 이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어떤 분류로라도 그를 나누려 했던 것이겠죠. 나르시시스트든 무엇이 됐든 분류되고 나니 사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세계의 일 같더군요. 우린 상처를 받고 나면 시야가 매우 좁아집니다. 당장의 아픈 자신밖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저 당장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은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쓰레기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야. 나는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나르시시스트 또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여온 이해관계와 상황들, 상처들, 시간들은 하나같이 상대가 정신병자였으니 어쩔 수 없어라고 외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짜 나르시시스트들이 탄생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진짜 나르시시스트인지 헷갈려하고 있죠.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처럼 남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아요. 당신은 99%의 확률로 아마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를 볼 때도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인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행동과 상황을 보아야겠죠.
아까 말했듯 자기애는 당연한 거고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사랑해 줄 줄 알아요. 이 잘못 알려진 나르시시스트 열풍이 자기애의 잘못된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기애는 없으면 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 말고 편안히 자신을 사랑해 주도록 합시다. 이상